시장에서 핫해질 기업들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들 실적부터 컨센서스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선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기업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옷을 사거나 하면은 카드 내역서에 찍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익숙한 기업이긴 한데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사실 제가 회사 제목을, 리포트 제목을 네. 엣지 있는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적어왔는데요. 네. 사실 신세계 그룹 내에서 신세계가 유통회사잖아요. 그 유통회사 안에를 를 약간 플랫폼이라고 하자면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 그 중에서 약간 패션하고 관련된 컨텐츠를 네.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시 리포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선도하는 신세계 그룹의 패션 계열사입니다. 동사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코스메틱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로 구성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 2023년 연결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72%, 코스메틱 28%로 구성이 되고 2023년 개별 매출 기준으로 판매 경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이 42.5%, 대형마트가 22.2%, 면세점이 8.4%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 채널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기획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매출 규모로 좀 살짝 보자면 국내에 도입한 해외 브랜드 그리고 국내 자체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매출액으로 각각 4천억, 3천억, 2,700억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조르지오 아르마니, 브루넬로 쿠치넬리, 크로마츠, 폴 스미스, 그리고 어그, 이런 것 같은 럭셔리, 컨템포러리, 캐주얼, 액티브의 영역에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튜디오 톰보이, 보브, 지껏 같은 그런 자체 브랜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맞죠. 사실 신세계, 이마트 이쪽에 다 들어가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외 유명 브랜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수입 브랜드 사업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사실 코스메틱 같은 경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션과 코스메틱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패션 사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소비자 쪽이다 보니까 경기의 네.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동사의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패션이다 보니까 네. 화장품은 요새 너무들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패션을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네. 갖고 왔고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패션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약 39조 원 규모에서 2023년 약 48조 원 규모로 연평균 2.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정, 인구 고령화 같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션 업계들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이 내부에서도 소비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 변화를 보고 그 안에서 기회 요인을 찾고 그를 사업 전략에 좀 반영하고자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 변화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 양극화인데요. 이게 이제 계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소비하는 영역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가치 소비를 최근에 말하는 가치 소비라는 거는 개인의 가치관과 소비 패턴의 차이가 반영이 되어서 이게 고가의 명품,
대비 또 가성비 좋은 저가 제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형태의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같은 이런 저성장 기조 속에도 이런 가치 소비 트렌드로 인해서 명품 시장 그리고 가성비 브랜드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은 잘 안 팔린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금 쪽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 판매 채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판매 채널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채널이 성장하지만 사실 의류를 온라인에서는 잘 많이 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접 입어보고 사죠. 맞아요. 네.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복종 같은 경우도 비대면 거래가 잦아지면서 국내 의복 온라인 거래액이 굉장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보여왔고요. 사실 코로나가 지난 엔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을 이미 소비자들이 맛봤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생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결국 지금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이제 무신사 같은 그런 새로운 또 회사의 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캐주얼 시장이고요. 정장류,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성복, 여성복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해당 시장이 침체되는 반면 또 캐주얼 및 레슬레저라는 로고 불리우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또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해당 맞아요. 시장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런 해당 영역에 있는 브랜드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패션 업계 자체는 저성장 중인 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잘 하고 있는 코스메틱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힘을 키우고 있다. 두 번째로는 좋지 않은 패션 부분에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올해는 다지기 국면이라면 내년부터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스메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메틱 사업 부분은 사실 동사의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연평균 35%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동사는 독보적인 큐레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수입 화장품을 계속해서 매출 확대할 예정이고 또 자체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코스메틱 사업 부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입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사실 해외 유명 브랜드라든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인기 있었죠. 바이레도, 딥티크, 산타마리아 노벨라 같은 그런 니치 향수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사가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럭셔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앤 바디 브랜드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독보적인 큐레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로라 머리시에를 비롯해서 다위네스 등등의 많은 브랜드를 도입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자체 브랜드입니다. 자체 화장품이 사실 잘 돼야 네. 매출도 그렇고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동사는 5개의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비디비치, 연작, 스위스 퍼펙션, 로이비, 뽀아레 같은 회사를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사실 자체 브랜드인 비디비치를 통해서 굉장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만에 600%라는 매출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 와. 네, 이게 사실 약간 중국향하고 관련된 물량이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물량이 많이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면세점이나 이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네. 동사의 자체 브랜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브랜드들을 런칭하거나 도입을 해왔는데 사실 처음 세팅하는 기간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초기 성과가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것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비디비치 매출이 바닥을 찍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연작이나 스위스 퍼패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굉장히 선전하면서 제조 코스메틱 매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성장하며 전체 코스메틱 성장률을 좀 뛰어넘기 시작해서 이런 쪽을 좀 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무엇보다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8월 달에 어뮤즈라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어뮤즈는 북미, 일본, 동남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 뷰티 비건 브랜드로서 뭐 이 글로벌 MG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이자 동사가 약간 그 동사에 비어 있는 카테고리 메이크업 쪽이거든요. 이쪽을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로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지금 갖고 있는 자체 브랜드 최고급 스킨케어 브랜드인 스위스 퍼펙션의 해외 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어뮤즈의 글로벌 유통체계를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체 브랜드를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네. 어뮤즈 립글로즈를 샀었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하고, MG시죠? 네, 네, 굉장히 저렴하고 제품이 좋더라고요. 네네. 코스메틱 부분에서 실적 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패션 사업 쪽도 네.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패션 사업은 작년도에 굉장히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네. 2023년도에 동사의 그 해외 수입 브랜드 중에 가장 큰 브랜드였던 셀린느하고 유통계약 종료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매출 공백이 발생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2%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 동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갖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통해 이 패션 사업 부분 매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이제 셀리느를 시작으로 해서 좀 유통계약 종료된 수입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갖고 있었던 저효율 브랜드들을 포함해서 11개 브랜드들을 정리를 했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걸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끄레쥬, 미국의 뭐 리포메이션, 뷰오리, 판가이아 등의 글로벌 라이징 브랜드들을 4개를 신규 론칭을 하였으며 2024년 올해도 럭셔리 브랜드를 3개 이상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미국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인 더 로우 그리고 영국의 에르덴 같은 것들을 론칭을 하면서 신명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내부에서도 하고 있었고 자회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사업 통합, 브랜드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자체 여성복 브랜드 보브 G컷을 자회사인 신세계 톰보이에 영업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톰보이 안에서 자체 브랜드는 사업을 통합을 해서 브랜드 컨셉, 디자인 전략, 재정비 등을 해서 이걸 통해서 자체 브랜드도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성과들은 뭐 한 내년 정도부터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션 사업 부문도 빨리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실적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2024년 실적 추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2024년 8월에 어뮤즈를 인수했으니까 3분기 때는 뭔가 기회 비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까요? 기회 비용이라기보다 이제 인수를 해오는데 투자금이 이제 나가겠죠. 네. 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2024년 연결 기준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 3,600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47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내수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약간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코스메틱 사업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계속 도입해왔던 수입 브랜드들이 계속 잘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들이 상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걸 바탕으로 전년 대비 한 약 6% 정도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한 것처럼 매출 성장 둔화에 따른 뭐 고정비 효과라든지 뭐 신규 브랜드 론칭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는 올해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때는 뭔가 고정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내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한 좋지 않았던 패션이 안 좋았고 성과가 그러다 보니까 전사 실적이 좀 전년 대비 부진했던 것들을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PER 10.1배, PBR 0.5배, ROE 5.4% 수준으로 사실 패션 의류 업종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PER은 뭐 고평가, PBR은 저평가 구간이긴 한데요. 네. 동사의 최근 5개년 PER, PBR 밴드 차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은 구간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은 의류사업 부분 부진, 제조 코스메틱 부진 모두를 굉장히 반영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의류 매출 회복, 그다음에 수입 코스메틱 호조, 여길 동반하여 제조 코스메틱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사실 지금 내수 소비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이로 인한 실적 우려 둔화는 사실 동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비재 기업들 모두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는 이런 국내 아까 산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기회를 굉장히 찾기 위해서 많은 브랜드, 패션 카테고리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 역량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로 좀 뭔가 해소를 해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을 좀 지켜보셔야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상황과 연동될 수 있다.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선영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두 번째 순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임윤진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이긴 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위원님? 네, 진아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2017년 7월 설립해서 2023년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까지 실적 측면에서 지금 주력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에 따라서 유입되는 기술료 수익을 기반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관계 회사로는 GI 바이옴 그리고 GI 셀 그리고 메디오젠 등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시장 동향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가 최근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알레르기 질환 혹은 이제 저희가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타겟하고 있는 제2형 염증 질환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포함하는 알레르기는 제2형 염증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제2형 염증 질환은 TH2라고 하는 보조 T세포, 이제 면역세포랑 호상구, 비난세포 등의 과립선 백혈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이 발병을 하는 기전은 저희 신체가 기생충이나 알레르기 같은 이런 물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이 되면 체내에서 이제 특정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될 때 이 면역세포가 분화하고 증식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동시에 이런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도 이제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정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체내에서는 이제 항체 저희가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는 IgE 이런 이제 항체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은 특징적 순서에 따라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다중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이 제2형 염증 질환에 대해서 허가를 획득한 약물들은 약물들의 총 합산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97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연평균 약 7% 성장해서 3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매출액이 큰 제품은 이제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듀피젠트가 약 116억 달러 달성을 네. 했고, 이어서 노바트스의 졸레어라고 하는 약물이 약 39억 달러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물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노피의 듀피젠트, 이제 가장 매출액이 큰 제품인데요. 이 약물은 이 TH2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TH2 면역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에 의해 이제 분비가 되는 사이토카인 IL4, 인터루킨 4, 그리고 인터루킨 13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항 IgE 단일클론 항체 의약품이고요. 이 의미는 저희가 혈중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IgE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하고 결합을 해서 IgE가 뭐 다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비만 세포나 호염기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는 일단은 연평균 한 6.7%씩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항암제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원 101, 102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인데 네. 시장 규모가 어떨까요? 네, 일단 그 101과 102는 크게 이제 보시면 면역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해서 네.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약 1,934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네. 이 중에서 면역항암제는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대략 뭐 36%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면역항암제 시장은 연평균 약 12% 성장을 해서 1,55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비중 역시도 36%에서 42%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GI 이노베이션이 타겟하고 있는 뭐 이제 IL2라고 하는 인터루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터루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 백혈구 등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고요. 저희가 체내에서 정보 전달 촉진, 그리고 면역세포 활성화 등의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해서 인체의 방어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루킨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명확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터루킨이 인터루킨 2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GI101이나 102 같은 경우에도 인터루킨 2를 타겟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인터루킨 2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체내에 투여가 됐을 때 반감기, 그러니까 이 약물의 농도가 체내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간이 네.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이제 체내에 주사를 했을 때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자주 주사를 하거나 용량을 늘려서 이제 주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많이 뭐 갑자기 그냥 용량을 늘린 경우에는 이게 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성의 문제도 좀 있는 이제 좀 굉장히 민감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IL2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과하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과하게 억제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IL2를 타겟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은 IL2의 그 수용체에 어떻게 뭐 결합하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효과들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이 수용체에 대한 이해 역시도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약물이 처음 개발이 된 것은 이제 일단 1985년 굉장히 오래된 네. 약물인데요. 그때 당시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IL2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안전성, 그러니까 세이프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도 발생을 했었고, 네. 그렇기에 사실 이제 매출액이 이제 좀 굉장히 저조하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출액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그 뒤에도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IL2를 타겟해서 뭐 신약 개발을 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뭐 시장 규모는 좀 미미하고 네. 성공한 사례가 뭐 아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IL2 시장 규모 자체는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약물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약 3,200만 달러 정도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네. 일단 앞으로도 이제 뭐 매출 성장률이 뭐 대단히 높게 이제 전망되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IL2를 타겟하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은 일단 이 IL2의 효과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 IL2를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 뭐 PD-1이나 CTLA-4 등의 다양한 이 약물들과 같이 이제 병용으로 투여하거나 혹은 네. 최근에 이제 좀 뭐 핫해진 분야인 뭐 ADC 같은 이런 약물들과의 네. 병용요법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IL2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GI 이노베이션의 투자 포인트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위원님은 어떤 모멘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신약 개발 회사인 만큼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그리고 뭐 향후 저희가 기대하는 임상 결과 발표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뭐 이제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크게는 저희 알레르기 신약 GI301 그리고 네. 이제 항암제 신약들 GI101과 102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알레르기 신약 301 같은 경우에는 비만 세포나 호염기구 등 표면에 특징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IgE라는 이제 수용체의 네. 일부를 잘라서 저희가 항체 형태로 재조합한 단백질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물은 이제 혈중에 있는 IgE라고 하는 이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약물에 대해서 2020년 7월에 유한양행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선급금 200억 원 정도를 이제 수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이 이제 GA301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진행한 임상에서 저희가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 네. 혈중 이 IgE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상 2024년 저희가 네. 이제 올해 초에 학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결과에 따르면 혈중 IgE 최대 감소율이 뭐 99%에서 100% 수준으로 지금 현재 경쟁 약물 대비 경쟁 약물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IgE 농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IgE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IgE를 감소시켜서 이 염증 반응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이 세포들의 반응, 뭐 이런 이제 신호 전달 체계를 좀 네.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므로 인해 이제 다양한 뭐 제2형 염증 질환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임상 1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올해 하반기 중에 연구 결과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런 제2형 염증 질환에 대한 좀 적응증 확대 혹은 이 임상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기술 이전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이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는 일본 제약사 마루오와도 이제 일본 지역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한 바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만성 특반성 두드러기 임상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봤고요. 항암제는 어떨까요? 네, 항암제 GI 101, 1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IL2를 타겟하는 신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 시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IL2 약물 중에서는 동사 101과 102 약물이 IL2 그리고 CTLA4라고 하는 이 물질을 동시 타겟할 수 있는 이제 단백질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LA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정상적으로 효과 T 세포라고 하는 이 이제 면역 세포가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이제 항암 면역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IL-2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암세포 사멸 효과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GI 이노베이션이 현재 임상 임상 1/2A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좀 다양한 암종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 불응 요로상피암 환자에서는 부분간해를 달성을 했고, 부분간해라고 하면 환자에서 이제 암의 병변이 30% 이상 줄어든 그런 네. 그런 이제 효과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표준 치료에 실패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완전 간해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간해는 진짜 암의 병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네. 이러한 효과가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이제 지속이 됐음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또 이제 면역항암제 불응한 환자에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좀 3건의 부분간해를 달성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좀 현재 좀 긍정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과 102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GI102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가능한 약물이고요. 그래서 101은 이제 정맥 주사, 그리고 102는 이제 피하 주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에 대해서도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2023년 5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102를 투약받은 환자들에서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이제 면역세포들이 좀 크게 좀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림프구가 증가를 했을 때의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병의 진행이 없이 생존한 기간이 뚜렷하게 연장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림프구 수가 이렇게 황암 효능이 오래 지속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약물 지금 이제 10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내 FDA에 이제 희귀약품 지정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주요 결과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임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도 많이 쓰일 것 같고, 실적은 기대하지 않지만 2023년, 2024년 앞으로의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GI 이노베이션은 여느 신약 개발 회사와 유사하게 네. 지금 현재는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을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다 보니 아직 수익원은 좀 제한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유입 같은 이제 기술을 수익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연간 매출액 53억 원 정도 달성을 했고, 네. 전년 대비 52% 성장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기술료 수익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약 402억 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영업 손실 533억 원 적자를 시현을 했습니다. 네. 2024년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연간 매출액 약 58억 원 정도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 적자는 약 52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임상 진전에 따라서 좀 마일스톤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공개되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이제 실적 발표하는 숫자와는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101과 102와 같은 약물들의 추가 기술 이전 혹은 저희가 예상했지 못했던 그런 마일스톤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숫자보다 오히려 좀 추가적인 기술 수익도 반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료 수익으로 좀 실적에 기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주가의 위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작년 3월에 한 회사인데 신규 상장 종목 같지 않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임상과 관련된 뉴스나 혹은 네. 이제 업종의 시황에 따라서 좀 네.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GI 이노베이션은 2023년 3월에 코스닥 상장한 이후에는 일단 계속해서 좀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영국 이런 신약 중에서는 상업화된 약물이 없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밸류에이션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자료 발간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폭 좀 올라온 수준입니다만, 여전히 좀 5천억 원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GI 301, GI 101, 102와 같은 이런 약물들의 좀 긍정적인 임상 연구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들을 이제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긍정적인 임상 연구 결과 발표, 그리고 향후에 좀 새로운 기술 이전이 된다면 저희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임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 기업이다 보니까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상 결과라고 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신약 개발 회사들은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에 따라서 저희 이제 주가도 그렇고 향후 파트너링 혹은 이게 이제 실적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GI 301, GI 101 그리고 GI 102 등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 성과가 중요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발표 기대하고 있는 301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1과 102에 대한 이제 주요 연구 결과 발표에 좀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간 이제 연구개발비가 막 500억 이상 이제 좀 집행을 하고 있는 신약개발 기업이다 보니까 네. 현재 좀 현금성 자산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향후 1년 이내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윤진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